땅에서 천연자원이 안 나오는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 기술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나라와 맺는 무역이 중요했고 외교 관계가 곧벌이로 직결됐는데요. 선진국이 된 지금은 수많은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이들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마음처럼 되지만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적국도 아닌데 유독 필요 이상으로 한국에게 지독하게 구는 나라도 있죠. 인도네시아의 이야기인데요. 자기들이 한국 기술이나 무기가 필요하대서 찾아와 놓고는 한국에게 이상하리만치 무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젠 국민적인 반감도 심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강제합병시켜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다름 아닌 한국이 독립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남의 나라를 빼앗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영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해 미묘한 반감을 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덕분에 독립할 수 있었던 나라는 지금까지도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강대국들은 여전히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주변국을 영향권 아래 두려는 야망으로 세계를 곤란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미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성국 취급을 받던 나라고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과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간주됩니다. 벨라루스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러시아의 위성국 내지 괴뢰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아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 조지아의 나모세티아와 아브하지아를 사실상 위성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정학적 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 말 21세기 초로만 가도 이런 나라들 외에도 제국주의나 패권주의를 시도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을 싹 닫고 착한 척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의외로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실한 종주국이 못 되는 인도네시아만 해도 그랬는데요. 주변국을 침공해 강제 병합하고 식민 지배와 다름없는 짓을 벌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행은 뜻밖에도 한국의 개입으로 끝나게 되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남아의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의 사이에 있는 티모르 섬, 그 중에서도 동쪽 절반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 소국이죠. 국토 면적은 충청도보다 조금 작으며 인구는 대전광역시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독립한 최초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74년까지도 포르투갈의 식민지 신세였습니다. 포르투갈이 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식민지를 스스로 포기하자 동티모르도 첫 번째 독립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1975년 12월 이웃 섬의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일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동티모르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와는 전부터 기류가 좋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먹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무려 18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27번째 주인 티모르로 강제 병합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혼란을 취재하러 간 호주의 기자가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처형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후 동티모르는 무려 23년 10개월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인도네시아 군부 독재 정권의 잔혹한 식민 통치를 겪으며 탄압받았습니다. 학살, 질병, 기아, 추방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고 하죠. 이 시기에 희생된 사람도 최대 30만 명에 달하며 인도네시아의 동아 정책에 의해 주변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동티모르 내부에서도 격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군 지도자가 1992년 투옥될 때까지 끈질긴 저항으로 인도네시아에도 피해를 누적시켰고 국제사회에도 그들의 상황을 조금씩 알렸는데요. 그러다 1998년 인도네시아의 군부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인도네시아도 더 이상 전처럼 무자비한 탄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점차 동티모르 독립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있었으니 군부 잔당과 이들의 유착한 민병대가 여전히 동티모르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뒤집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없는 동티모르의 화풀이를 한 셈으로
이 당시 동티모르의 주요 인프라 70%가 파괴되고 2천여 명 이상이 희생됐을 만큼 이들의 파괴 행각은 잔혹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오죽하면 이건 막아야겠다 싶었던 국제사회가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을 정도였죠. 결국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사태가 정리되었습니다. 1999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독립투표가 진행됐고 78.5%의 동티모르 국민이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서 철수했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동티모르는 2002년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화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동티모르를 많이 도왔다는 것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일 뿐더러 동티모르에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도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데도 말입니다. 1999년 한국군은 국제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티모르에서 발생한 학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칠레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에게 동티모르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공론화시켰죠. 한국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에이펙 정상회담과 유엔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서 철수를 진행하며 가는 곳마다 학살을 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1999년 에이펙 정상회담 자리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여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시아의 문제를 다루는 회의인이 이런 심각한 민간인 학살의 위험을 막는 것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면서도 인도네시아도 민주주의와 개발 원조를 약속한 바 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양쪽이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죠. 이에 따라 양국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한 일이니 그쪽에 감사를 표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동티모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병력 파병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왔죠. 인도네시아의 기자들이 희생당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갈등도 양측 모두와 우호적이었던 장점을 살려 갈등을 중재해 나갔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대통령과 후임 와이드 대통령이 국제평화유지군 파병에 동의하면서 동티모르의 독립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갈등도 일단 봉합되었고요. 그러나 이 일이 인도네시아 내 일부 세력에게는 눈엣 가시 같았던 모양입니다. 군부 세력에게는 특히요. 그 당시에 군부 세력이 제대로 숙청되지 않은 인도네시아는 지금에 와서도 그 잔당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부의 독재자였던 수하르토는 현재 옹호의 여지가 없는 흑역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측근들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죠. 당장 조코 위도도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는 과거 수하르토의 오른팔로 불리며 동티모르 독립운동과 수하르토 반대파들을 처절히 탄압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하르토 시절 여러 장관직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며 본인도 지금은 비록 이혼했으나 수하르토의 사위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과 식민지를 가졌던 시절의 영광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중의 권력을 빼앗아간 한국에 억하심정이 생겼을 만도 하죠. 이들은 한국에게서 전투기를 사올 필요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과 20여 년 전에 자기들 앞길을 막았던 원한을 잊을 순 없었습니다. KF-21 사업 참여를 자기들이 와서 요청해놓고는 그토록 질질 끌고 뒤통수를 치면서 못살게 굴었던 것이 이런 원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동티모르는 자유를 되찾아준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정원 관계자가 해외에서 유일하게 별다른 공작 없이도 오로지 한국의 독자적 영향력만으로 정보 취득이 가능한 국가가 딱 하나 있고 그게 동티모르라고 말했던 바 있는데요. 즉 동티모르는 한국이라면 정보기관에다 국가 정보도 덜컥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굳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자국민의 신분증으로 작용하는 여권의 제작까지 한국과 협조해서 일부 물량을 분담해서 만들어주고 있을 정도죠. 인니와 동티모르 양국의 태도 차이가 매우 대비되는데요. 인니는 KF-21 관련해 다소 소심해 보일 지경의 복수를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영 잘 되질 않아 한국 입장에서 보기엔 잠옷 우습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KF-21 사업에 자기들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니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최근에는 페루가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를 요청해 지금 거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이 잘 성사된다면 페루는 인니보다도 빨리 완제품 KF-21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선 골칫거리에 불과한 인니를 그냥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올까 싶어 인니는 KF-21의 기술을 빼내어 훔치려고도 시도했지만 그 임무를 맡은 기술자들의 일 처리가 원체 어설퍼서 죄다 붙잡혀버렸고요. 최근 KF-21의 일부 기술을 제공한 미국과 로키드 마틴사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인니의 기술 유출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인니는 그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릴 듯한데요. 동티모르처럼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협력했으면 좋았을 걸 괜한 억하심정으로 덤벼보려다 험한 꼴만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